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너무 추워. 요즘 날씨 정말 춥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데 벌써 팬데믹과 함께 보내는 세 번째 겨울입니다. 벌써 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던 이 시간들을 우리는 그래도 나름의 방식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좀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벌써 독감 환자가요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트윈 데믹이요? 네. 아니 그냥 이 트윈은 너무 귀여운데 트윈 데믹이라 하니까 너무 그죠? 무섭다. 아니 별게다 쌍둥이가 있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해왔던 그대로 손 잘 씻고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만 잘 지키면 네. 우리는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파이팅!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진단하고 약으로 잘 치료를 하면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야말로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일상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데에는 현대 의학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백신이나 의료약 이런 게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을 많이 먹어서 뭐 좋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아플 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은 어릴 때 해열제 정말 소중합니다. 어. 이 해열제 없으면 부모들 가슴 찢어집니다. 아무튼 그 진통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생활의 필수 항목이자 의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약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VCR 스타트!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광물 중 가장 고가로 취급받는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 2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야 겨우 1캐럿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보석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약과 다이아몬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100캐럿의 다이아몬드와 질병을 치료하는 약 한 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아픈 곳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고민 없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지만 질병에 걸려 숨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이 작은 약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절함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아픈데. 맞아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야. 그렇지, 우리 저게 맞지. 이 병이나 상처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 이 약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기대 수명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약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인간이 약을 찾아 헤맨 건 질병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미라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자작나무 버섯은 장 속에 기생하는 편충 치료제로 밝혀졌고요. 고대 기록에는 소똥, 말똥, 불에 태운 양털까지 의약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그렇네. 말똥, 소똥. 다 약이 되는 거야. 인류는 오래전부터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찾아 눈에 띄는 대로 식물의 뿌리와 잎을 맛보며 기적처럼 병이 낫길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무릅쓴 임상시험을 감행한 결과 인류는 약효가 있는 몇몇 물질을 발견하게 됐고 이윽고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약효 성분만 따로 분리하는 지금의 약으로 개발하게 됐죠. 이야. 네, 이렇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을 활용해서 병을 치료하고 더 건강한 삶을 희망해 왔는데요. 이집트의 고대 의학 전서 에벨스 파피루스에는 무려 700종의 치료제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신농본 초경에도 300여 종의 약물이 기록돼 있다고 해요. 아, 그 옛날에도 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백 가지의 치료제가 탄생을 했겠죠. 맞습니다. 과거의 치료제는 대부분 열매나 식물 그 자체가 약으로 쓰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약들은 원료도
다양하고 제조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현대식 의약품의 시초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초의 현대 의약품이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약은 마약성 진통제로 취급되는 모르핀입니다. 아, 최초의 현대 의약품이 모르핀이었어요? 네. 모르핀의 원료는 덜 염은 양귀비 씨방에서 얻고 있는데요. 양귀비 씨방에서? 그 발음을 꼭 그렇게 붙여야 돼? 양귀비 씨. 씨방에서 이렇게 하면 네. 양귀비 양귀비 씨. 씨방. 착착 붙네요. 이 씨방이 여물기 전에 상처를 내면 우윳빛 즙이 방울방울 떨어지죠. 아, 이 즙을 모아 말리면 우리가 아편이라 부르는 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서 유래한 최초의 의약품인 거죠. 1803년 독일의 한 젊은 약제사가 아편에 산과 염기를 더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결정으로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한 후 이 약에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학에 사용했는데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수술법이 발전하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 모르핀의 발명은 의학이 과학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르핀의 강력한 진통 효과 덕분에 마취가 필요한 여러 수술법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아편은 말이죠. 네. 이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진짜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마약인데 그런 성분으로 된 약인데 아니 이거를 사용되고 나서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 모르핀의 효능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부작용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모르핀을 아편 중독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큰 중독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에 외과용 마취제로 사용을 했는데 부상이 완쾌하지 않은 군인들의 경우에는 이 전역을 할 때 네. 모르핀을 좀 챙겨서 나갔다고 해요. 진통제로. 아. 끊지 못. 근데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 한 40만 명 넘는 미국인들이 군대병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렸는데 군대병? 이게 알고 보니까 모르핀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또 억울한데 자기가 네. 모르는 사이에 모르핀에 중독이 됐으니 이게 맞을 땐 괜찮은데 안 맞으면 이게 막 불안하고 막 그럴 거 그쵸. 아니야. 네. 왜 불안하지? 네. 왜 이렇게 막 가슴이 공허하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뒤늦게 마약 성분 의약품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법을 또 만들었지만 이미 많은 중독자가 발생한 후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크고 작은 이런 통증들이 네.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들은 이렇게 막 강한 게 아니라 조금 약한 약도 있고 그냥 저희가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약들은 언제 처음 발명하게 됐나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상비약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해열 소염 진통제. 있죠, 있죠. 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스피린이 아주 유명한데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의 기원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스피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고 해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해열, 진통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827년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게 됐죠. 아, 거의 나무에서 약재들이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하지만 살리실산은 통증과 열을 감소시키는 한편 심각한 위장 장애를 일으켜 약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었다고 하죠. 아니 해열 진통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아니 멀쩡하던 배가 아파 죽겠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치. 이게 이런 거랑 그치. 똑같은 거야.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해보세요.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발 아파, 발 아파. 그죠? 이제 머리 안 아프죠? 아, 머리 안 아픈데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머리 아프다고 이거네. 무슨 소용이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독일인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아버지의 신경통을 완화시킬 약을 찾던 중 살리실산과 관련된 화합물을 연구하게 됐죠. 어허. 연구 끝에 호프만은 살리실산 유도체인 아세틸 살리실산이 살리실산과 소염 효과는 동일하면서 위장은 덜 쓰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험 결과 그 생각이 적중했던 거죠. 그렇게 1899년 아세틸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날 질병과 상처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활용되고 있죠. 야, 떼돈 벌었겠다. 네. 이렇게 개발된 아스피린은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증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스피린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하루 무려 1억 알이 넘게 인간들에게 복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1억 알이요? 많죠. 아니 그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모든 국민이 아스피린을 하루에 2알씩 꼭 먹는 양과 맞먹고요. 아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0명당 1명꼴로 아스피린을 매일 1알씩 복용하는 셈이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발명이 안 됐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일 네. 나요. 이 아스피린처럼 세계사를 크게 바꿔놓은 약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항생제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렇죠.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세균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항생제 등장으로 세상은 또 한 번 달라지는데요. 과연 최초의 항생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명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0년 전 인류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천연두, 홍역, 콜레라, 이질, 폐렴 등의 전염병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페니실린. 페니실린. 네. 페니실린 이후로 각종 항생제가 연이어 발명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던 거 아세요? 네?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다고요? 우연히? 1928년 런던 한 연구실에서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남자. 그는 의과대학의 연구원으로 포도 상구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포도 상구균은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로 부스럼 등 각종 세균성 질환을 일으켜 당시엔 치료약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계속되는 긴 연구에 지친 이 연구원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연구원이 자신의 큰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아, 맞네. 뭘까요? 기념품 안 사왔네. 그거 진짜 이거는 의미 진짜 있어. 큰 실수야. 큰일 나. 오빠 해외 출장 갔다 올게요. 내가 아무것도 안 사오잖아. 눈빛이 변해. 맞아. 위아래를 쳐다보고. 그렇지. 면세점이라도 가방에 다녀와야지. 과자라도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와, 욕 더 먹는 거예요. 아이, 세균 배양해 놓은 요 접시 뚜껑을 안 덮었어. 열흘 전 급하게 나가느라 연구를 위해 배양한 포도 상구균 접시 뚜껑을 열어놨던 거. 아이고 어떡해. 오 마이 갓.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에이,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폐기해야겠다. 할 수 없이 배양 접시를 버리려던 그때 그때 조금. 이거 뭐야? 뭘까? 접시 안에 생성된 수상한 물질. 그것은 바로 푸른 곰팡이였는데 떠다니던 곰팡이균이 하필 그의 세균 배양 접시 속으로 들어가 퍼져버린 것이었다. 아니 곰팡이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 네, 연구원이 곰팡이 주변에만 균이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배양 중이던 균이 사라졌다고요? 곰팡이 주변에? 네. 혹시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 상고균을 없애준 거 아닌가? 그렇게 그는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곰팡이에서 균을 죽이는 성분만 분리한 그는 이 성분에 페니실린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가 바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 그의 페니실린 발견 일화는 꽤 유명한 이야기. 세계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부상자들은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한 이 푸른 곰팡이를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와, 푸른 곰팡이로. 땡스 투 페니실린 적혀 있네. 이야. 땡스 투 페니실린. 아니, 항생제가 없었다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짝만 다쳐도 이게 세균 감염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죽을 병이 아닌데 요즘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번져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약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네.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서 얻은
항생 물질 페니실린은 갖가지 질병을 마법처럼 치료한다고 여겨지면서 영국, 미국에서는 이 약의 연구를 국가 기밀로 지정할 정도라고 해요. 이런 전폭적인 투자 끝에 1943년 드디어 페니실린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전염병과 또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죠. 네, 이 페니실린 연구가 없었다면 현대 의학은 지금보다 아마 몇 세대 뒤처져 있을 거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맞아요.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의학과 그 양약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 중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많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체했을 때 네. 엄마가 약보다는 먼저 동치미 맞아. 아니면 그쵸. 매실차 따기, 아니면 손따기. 손따기 이렇게 팍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손따기 그 실 검은 묶어서. 피가 진짜 나오잖아. 엄마 손은 어. 약손. 엄마도 그래. 시계방에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거 하잖아. 맞습니다.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저는 아닌데요. 박민 아웃 하시잖아요.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약속이. 네. 실제로 이렇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쓰이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1890년대 후반에는 흔히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해 생활의학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 즈음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이 문을 열었고 드디어 지금의 부채표 소화제가 탄생하는데요. 서양인이에요. 와. 배 아픈데 하시는 배 아픈데 누구나 쓰지 우리도 다 하는 것. 엄청 컸네. 그래요. 그렇구나. 야, 물을 저 정도 마셔도 내려가긴 하겠다. 맞네. 당시 약 한 병 가격이 쌀 넉 대에 달하는 40전. 요즘 돈으로 2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가치로 2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비싼데요? 네. 이 약은 지금도 많이 복용되고 있는 소화제잖아요. 네. 바로 이 소화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양약인데요. 약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스 1897년.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약입니다.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네, 진짜.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약품,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분야의 두각을 나타냈는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는 라떼 세대는 한 번쯤 들어본 감염병이 있는데요. 바로 유행성 출혈열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아, 저 어렸을 때 풀밭에 눕거나 하면 쥐똥 때문에 그 유행성 출혈열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하고 그랬어요. 진짜요? 군대 있을 때도 막 이렇게 잔디 제거, 막 이렇게 잡초 제거하고 그럴 때. 쥐똥 때문에도 그런 게 오나요? 그럼요. 와, 역시 쥐똥이 세대- 이렇게 옮긴다고 그랬어요. 세대 차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어. 모르겠다. 얄미워 표정 봐. 근데 저 진짜 쥐띠예요. 진상 나는 토끼인데. 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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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뱀띠라서 조심하세요. 오, 위험해. 자, 바로 그 감염병의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연구자, 한국의 파스테르라고 불리는 이호왕 박사입니다. 이야.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백신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렸습니다. 뭘까? 병에 걸린 사람 10명 중 4명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무서운 병이었지만 치사율 40%. 네. 지금껏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병이었기 때문에 원인은 알지 못했죠. 심지어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 2명이 포함된 연구진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밝혀내지 못한 걸 아니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시 역학 조사를 통해 한탄강 근처에 많이 서식하던 동물들을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이호왕 박사. 쥐의 조직을 얇게 잘라 슬라이드를 만들고 형광 항체법을 도입하여 연구한 끝에 1976년 등줄지에 피해서 유행성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항체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어. 거기에다가 형광색소를 묻혀갖고 조직, 의심나는 조직하고 이 반응을 시키면은 항원이
황금빛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은하수 같은 그런 별이 보여요. 그렇게 찾는 방법을 면역 형광 항체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그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등줄지에 피해서 출혈성 신증후군 병원체를 발견한 이호왕 박사는 1976년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 유행성 출혈열의 발병이 끊이지 않았고 또 치명률이 높았던 한탄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1980년 이호왕 박사는 서울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살던 집주에서도 한탄 바이러스와 비슷한 서울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대요. 또한 한탄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만드는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1989년 세계 최초로 한탄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거친 후 1991년부터 한국의 신약 1호 한타박스를 시판하게 됐는데요. 이후 국내 출혈열 환자는 2천여 명에서 500명 이하로 격감됐다고 합니다. 와, 확 줄었네. 와, 네, 이렇게 이호왕 박사가 만든 한타 백신은 공식적인 대한민국 신약 제1호인 동시에 한 과학자가 병원체 발견부터 진단법, 예방, 백신까지 만든 야.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야지. 맞아요. 아마 지금쯤 이런 발견을 하셨으면 받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아마도 새로운 질병들이 찾아올 텐데요. 네. 그럴수록 약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 제약 산업의 투자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 무조건 시약 개발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정말 뭐 아니면 도라고 네. 잘못하면 쪽박 찰 수 있는. 맞아요. 성공률을 높일 묘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마법이라도 부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진짜 연구하는 이 약들이 다 성공해야 우리가 안 아플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정말 물려 있는데요. 맞아요. 많이 성장해야겠습니다. 네, 마법까지는 또 아니지만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여러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를 이용하는 건데요. 현재 세계 과학자들은 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에 사용된 약물 후보 물질을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위해서 신약 개발자들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요? 우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서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찾으러 가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닌데 네. 네, 더 궁금한 얘기가 숨어 있어요. 네. 자, 뉴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특파원. 지구 상공 400km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입니다. 미국 기업 테크샷은 2020년 이곳에서 3D 프린터로 세포를 층층이 쌓아 심장 근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세포가 납작하게 퍼져버리는데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에서는 세포가 입체적으로 자란다는 특성 덕분입니다. 약간 소름 돋았어. 미국 머크사는 우주 공간에서 고순도 면역 항암제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선 약물을 만들 때 생성되는 단백질 결정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아 더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이 최고의 연구실이 된 셈이죠. 이 밖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라일릴리도 무중력 상태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미국 국립연구소는 2019년 이후 우주정거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과제 62건 가운데 41건이 이 같은 우주의학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학. 네. 와, 우주과학과 의학의 만남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통적인 위성체나 발사체 개발, 발사체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우주 시장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미만입니다. 한국도 바이오나 우주의학과 같은 신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주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발사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으로 눈을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인류사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해온 약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필요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의약품 오남용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약들이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을 잘 선별해서 복용해야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낭만과 추억은 유튜브 사진관에게.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저 지금 팔이 아픈데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건 약이 아니에요.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하셔야 됩니다. 기부스를 해야 돼요? 진통제 드릴 테니까 기부스 할 때까지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흔들어 보세요. 봐봐,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나 부러졌나 봐. 약이 필요 없네. 괜찮네. 세대 차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어. 모르겠다. 얄미워, 표정 봐. 근데 저 진짜 귀띠예요. 진작에 나는 토끼인데. 뭐야? 귀여워. 귀여워. 네. 좀 뱀띠라서 조심하세요. 위험해.